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일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죠. 네. 3주간의 국감이 끝나고 4주 만에 뵙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오늘은 성 기자께서 먼저 발제해 오셨죠? 예,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 확정이 되고 국민의힘은 지금 4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죠. 11월 5일 날 나옵니다. 그런데 여야의 좀 유력한 대선 주자들 포함해서 전부 다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대선이 13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여론조사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유력 대선 주자들의 호감도가 30% 정도, 또 비호감도는 70% 정도 나와서 2배나 높게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이제 앞서서 나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비호감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참 고민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대선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시작한 게 6공화국이죠. 1987년 네. 1로 삼김 시대. 노태우 전 대통령 이번에 돌아가셨죠. 네. 그 노태우 포함해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네. 1로 삼김 시대. 그때만 해도 유권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선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은 제발 어떤 사람만 아니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을 찍는 이런 그 분노 투표, 증오 투표 이런 양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들하고도 이런 토론을 좀 하고 있는데 정보화 시대 흐름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 점점 강해지면서 사실보다는 자기 믿음을 중시하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전화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SNS에서 자꾸 자극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에서도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 추론 내지 가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연구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가 흔히 네거티브 공방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네거티브 공방이 어느 그 역대 선거보다 지금이 가열되고 있다.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사실은 현직 검찰총장 시절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여러 하여튼 공격이든 수사지휘권 배제든 이런 걸 받고 어찌 보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대선 후보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전 비슷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의혹 제기라는 게 결국은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의혹 제기를 당하면 국민들은 그것이 이제 한번 이렇게 여과지를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뭔가 일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 확정되기 전부터 대장동이든 형수든 몇 가지 하여튼 관련해서 그런 의혹들이 또 그 해소가 안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 눈에서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과거 대선을 봐도 사실은 대선을 몇 개월 정도 앞두고서는 이 서로의 의혹 공방이 가장 심해질 때 부동층이 늘어납니다. 네. 지금 아마 그 기간을 거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스스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싸움닭에다 독하다는 이미지가 강한 줄 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대장동 의혹이나 조폭 연루설까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아 보이는데 최근에는 그 웹 자서전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지 개선에 좀 노력하려는 모습인데 이게 호감도를 끌어올리고 지지율 상승하는 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 이미 사실은 그 비호감도가 60 내지 70%가 되고 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30% 남짓 정도 되는 게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자기 호감도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누군가가 확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1대1 맞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치열하게 정말 어찌 보면 비호감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맞붙는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윤석열 또는 홍준표 후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런 뭐 웹 자서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부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본적으로 그 어떤 지형 자체를 바꾸기에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쪽에 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문가들 모아서 이렇게 심층 인터뷰 같은 것도 해보고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대선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대선을 치르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중도로 나아가서 표를 좀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좀 인간적인 면모도 좀 보이고 뭐 정책 공약도 아마 좀 더 새롭게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이제 워낙 좀 2017년부터도 사실 좀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어요. 저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지금 뭐 조폭 연루설이니 뭐 욕설 이런 거는 그렇게 뭐 표가 뭐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30몇 %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는 이유는 중도층의 호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쪽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왔던 그 이재명 후보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이소영, 홍정민 그 여성 의원들을 그 양쪽이 이제 대동을 한 모습이 어떤 또 그 이미지 메이킹에 또 그 어떤 약점을 극복하려는 그런 전략이 있겠죠. 아닐까. 예, 네. 또 세대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하고는 거의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후보 주변에 이른바 386, 586 이분들이 좀 주축이었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 주위를 둘러싸는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가 젊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이소영 의원이나 뭐 홍정민 의원 이런 네,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젊은 봐야 여성 되겠죠. 정치.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가 서로 상대방의 망언, 막말 리스트까지 이제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의 그 비호감도를 높인 이런 실언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뭐 화법 문제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사실은 비호감도 두 분 비슷하고요. 또 막말도 홍준표 의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막상막하입니다. 또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전국을 주도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이런 느낌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네. 검찰 간부를 할 때도 부하 검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술을 마시러 가면 한 3시간 정도 식사를 같이 하고 술을 한잔 한다 그러면 3시간 내내 혼자 얘기한대요. 그러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거나 그냥 추임새 정도만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원래 이제 검사란 직업 자체가 좀 약간 좀 갑이죠. 갑을 관계로 해서 이제 그렇게 평생 살아오다 보니까 이 정치 쪽의 문법에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오만하지 않거든요. 네. 언제 심판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역사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 인문학 소양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검사 시절에 너무 오랫동안 그 쌓인 어떤 체질 같은 게 지금 탈바꿈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뭐 지금 뭐 이미지를 새로 바꾼다고 그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대선 치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정치적 언어라는 것이 사실은 인지 감수성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우리 역지사지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거를 오래 해본 사람들,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그런 데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언어가 순화돼서 나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대방한테 뭐 언짢은 기분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평생 검사 생활을 해온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런 인지 감수성 문제가 약해지겠죠. 아무래도 약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정치 입문한 지 대략 한 4개월쯤 됐는데 예. 그걸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뭐 일각에서는 그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대선이 앞으로 한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이 토론을 거듭할수록 그런 인지 감수성 문제가 굉장히 좀 일취월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토론 초반과 지금 중반
지금 이제 거의 종반으로 이제 하고 만약에 본선으로 넘어가면 또 이제 토론을 시작할 텐데 그런 점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뭐 이제 이게 인지 감수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이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의 이제 절반 가까이가 이제 본인의 캠프에 이제 합류를 한 상황인데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은 높지만 당심을 잡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제 8일 남았는데 8일 앞으로 다가온 최종 후보 선출 현재 상황에서 누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뭐 당연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된다, 뭐 이렇게 단언들을 해요. 당심, 그러니까 책임당원 투표 비중이 50%인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네. 여론조사, 민심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홍준표 의원이 좀 높게 나오지만 그거를 보충하고도 넘칠 정도로 지금 당심에서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엔 당심에서 앞서 있는 윤석열 후보가 압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 또 너무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있어요. 지난 6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때 당원들 투표에서는 나경원 그 당시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섰다고 합니다. 사전 네. ARS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그 현상이 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민심을 등에 업고 거꾸로 당심을 설득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남은 일주일 동안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좀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양상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다소 그 뭔가를 재점검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홍준표 후보 지금 국민의힘 전신 뭐 이런 정당에 들어와서 정치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네. 자 그런데도 왜 이렇게 현역 의원 숫자를 비롯해서 당심에서 본인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뭔가 이렇게 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단연 앞서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 야권 지지자들이 뭐니 해도 이제 2017년에 의해서 홍준표 후보는 지금 두 번째 도전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일종의 이제 신상품 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상품으로 승부하는 것이 훨씬 더 정권 교체에 유리하다고 야권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그 어떤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민심이라고는 하지만 민심은 결국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2030이나 아니면 일부 뭐 민주당 지지층 뭐 이런 데서 홍준표 후보 지지가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실체가 불분명하잖아요.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제 남은 기간이 8일이지만 사실상 11월 1일부터 당원들의 ARS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네. 모바일 투표가. 월요일부터요.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이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후보가 현재 그 이제 상황에서 그렇게 유리하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뒤집는다는 걸 결국 홍 후보가 이제 이 상황을 역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그 합류 숫자가 36대 3인데 삼이죠. 이게 그 당심하고 비례하는 건가요? 저는 거의 비례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자 지금도 현역 의원들 또는 전직 의원들이 윤석열 캠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될 쪽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인 나름대로는 그렇겠죠. 자기의 정치적 미래 같은 걸 고려해서 감안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결국 당심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약간 이제 추가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 당심이 많이 앞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의원들이 가기 때문에 또 어쨌든 당심도 또 움직일 그렇습니다. 수 이 있고. 조직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야당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는 게 대선에서 유리하냐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종 후보가 되면 홍준표를 좀 지지하는 좀 젊은층 유권자들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워낙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홍준표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게 이렇게 관측이 행동에 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복잡한 계산까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또 유력 주자들의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제3지대에 대한 시선도 쏠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김동연 전 부총리의 신당 창당 행사에 여야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모두 총출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안철수 대표는 다음 주 중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 대선 흐름을 바꿔놓을 정도로 이렇게 좀 뭔가 바뀔까요?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흐름을 바꿀 정도로 큰 뭐라고 할까요? 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양강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호감 선거다 보니까 양쪽이 서로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캠페인을 할 겁니다. 제3지대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일단 출마를 해도 막판에 국민의힘 쪽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김동연 정경대 부총리 새로 정당을 창당했는데 완주 여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확실히 완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2017년에도 완주에서 6.17%를 득표했고 그게 네. 그 이후에 정의당의 어떤 그 기반이 상당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네. 정의당으로서는 정권 넘어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의당의 생존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면서 사실은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이미 나는 그 지지 성향을 바꾸지 않을 거야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얘기는 아마 이게 이번 대선이 2012년 선거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012년이면 제3지대가 없었어요, 전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나 아니면 심상정 의원이나 사실은 전부 다 재수, 삼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권자들한테는 저 사람들은 무슨 선거가 있으면 계속 나오는 사람 이렇게 지금 각인이 돼 있단 말이죠. 네. 새로움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번에도 또 제3지대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론의 반향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는 제3지대가 과거 그 선거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쪼그라든 가운데 최종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과 또 무관심이 늘어나진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비호감 경쟁에서 가장 큰 변수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후보를 검증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비호감이라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양측에서 이제 의혹 제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저게 사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비호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만약에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이제 여야 대결 구도가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아마 비호감도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의혹 제기는 이제 상대방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비호감도가 지금보다 약간 떨어진 상태, 그러나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 예를 봐도 원래 선거 한 4, 5개월쯤 전에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많다가 선거 임박하면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또 결국은 선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어차피 그 쫓겨서 선택하듯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다 그래서 나중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예상은 아마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가 지지하는 당 중심으로 회귀할 결국은 것이다. 나중에 그쪽으로 이렇게 지지 모아지지 정당 쪽으로 않을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당이라는 게 이제 집권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비호감 선거를 유도해서 우리가 집권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정책 대결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유리하냐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비호감 대결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양쪽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참 이게 걱정인데요. 11월 5일 후보 선출되면 저는 좀 지금 같은 비호감 선거가 또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양쪽 정당이 이제 우리 고정 지지층을 좀 더 투표장에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사실 좀 걱정입니다. 이게 이 악마가 우리 귀에다가 속삭일 때 저 사람만 없애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옛날에 그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교하고 구교 간에 사람 엄청나게 죽여가면서 전쟁을 치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분노를 부추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양쪽 정당의 어떤 네거티브 캠페인이 좀 더 심해지고 우리 유권자들도 대선 끝나고 나면 좀 후회하고 뭐 이런 장면이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가 비호감도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나중에 뽑을 사람 없는 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역대 선거도 큰 차이는 없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 둘이 나와도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한 줄 논평은 선거는 절대 평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는 상대 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뽑아야 된다. 네. 저는 이제 좀 전혀 반대 시각에서 논평을 해볼게요. 미국의 교훈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도 이제 확증 편향이 점점 심해져서 기존 정치인들 뭐 아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사업하다가 뭐 방송하면서 막말 아주 잘하는 트럼프라는 아주 뭐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네. 4년 대통령 했는데 이거 망할 것 같다 미국이.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가 망할 것 같아 해서 4년 만에 끌어내리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정치를 뭐 아무나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항상 정치의 본질은 협상과 대화와 타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의 비호감 배경 그리고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